입장은 우리가 전반부는 이제 트레이닝 타임과 테스트 타임의 갭이 얼마큼 돼야 되는가, 얼마큼인가 하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가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이제 그런 얘기였고, 후반부가 그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알고리즘 4가지를 배웠고, 첫 번째는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냥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안 쓰는 사람은 사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신러닝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런 얘기는 하기 싫지만 머신러닝 한두 달 코스 듣고 그 AI 엔지니어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아예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거조차 개념조차 없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보면.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서울대 졸업생들은 밖에 나가서 그런 욕은 먹지 않도록 최소한 머신러닝을 기본을 배웠다라는 사람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개념을 모르고 이걸 안 쓴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머신러닝을 전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좀 뭐랄까 기본 자질에 관한 문제니까 다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로스 펑션을 변화시키는 방법, 레귤러라이제이션 쓰는 거라고 했죠. 이거는 이론적인 토대는 이제 베이지안 딥러닝 또는 베이지안 어프로치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보통 가우시안인 경우 L2 놈이 들어가고 라프라시안인 경우 L1 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가 드랍아웃이라는 알고리즘적인 해결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간 추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언급했던 앙상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한 앙상블 방법에 변형되는 방법이다. 즉 여러 개 정도가 아니고 뭐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딥러닝 모델을 동시에 합쳐 그거의 평균, 구체적으로 이제 기하적인 평균을 계산한다 그랬죠. 기하적인 평균을 뽑아내는 것과 이론적으로 거의 일치한다라는 이런 이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은 상당히 이론적으로도 탄탄한 근거가 있는 알고리즘이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우리 옛날에 배웠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잘 되는데 왜 잘 되는지 이론적인 근거도 없고 설명도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 커뮤니티에서 이론가들하고 이제 실용주의자들 사이에 논란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드랍아웃은 그런 논란거리가 없다. 왜냐하면 실용적인 동시에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죠. 언더피팅은 문제가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언더피팅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데이터에 비해서 파라미터 수가 너무 작다, 모델이 너무 간단하다는 얘기니까 모델을 조금 복잡한 거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레지넷 18 쓰다가 레지넷 50로 레이어 50개로 늘려버리면 쉽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더피팅은 거의 문제거리가 안 된다. 근데 오버피팅은 이제 반대의 경우죠. 모델은 복잡한데 데이터를 많이 못 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가 모자라면 데이터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모으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니까 인공적으로 한번 풀려보자라는 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조도 짜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조는 다 짜졌나요? 그리고 프로젝트 프로포잘은 받았나요? 받기를 언제까지죠? 우리가 언제까지죠? 이게 학생 1월 4일 다음 주까지 배치해주고, 그리고 참고로 그 GPU 사용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 방법론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구글 콜앱을 이용하는데 이게 시간 제한이 있다. 더 이상 쓰려면 여러분들이 개인 돈을 좀 써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대나 이런데 또 돈 내고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아마존이나 네이버 클라우드에 계정이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도 되고, 학부에서 각 조별로 또 실험용으로 A1000을 조별로 한 대씩이니까 한 조에 4명이 있으면 4명이 같은 계정으로 동시 접속해도 됩니다. 그래서 각자 좀 작업할 일이 있으면 각자 이름으로 서브 폴더를 만들어 놓고 4명이 각자 서브 폴더를 만들어 놓고 각자 작업하다가 나중에 하나로 병합해도 되니까, 그래서 GPU를 A6000을 조별로 하나씩 제공을 합니다. 꽤 파워풀한 GPU니까 한 A6000이 메모리가 한 40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면 한 얼마 정도 되나 혹시 알아요? 옛날에 한 5, 60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그쵸? 꽤 비싼 GPU니까 여러분들이 잘 실험에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이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거 플러스 알파 한 20개 정도의 다양한 이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아예 그냥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짤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짝대는 말이 안 돼. 예. 어쨌든 옛날에 이런 거 다 손으로 다 짰습니다.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많이 좋아진 세상이고, 그래서 한 20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몇 개 들은 건데, 이런 영상 오그멘테이션, 물론 텍스트 오그멘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만 예를 들면 에파인이라고 해서 리니어 트랜스폼하고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의 기능을 에파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크기와 위치를 바꿔주는 거, 노이즈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약간 로테이션까지 더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XY 사각형을 약간 마른 목골로 찌그러뜨리는 그런 오퍼레이션도 가능하고, 좌우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상하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거. 비는 공간은 이렇게 노이즈든 제로로 채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종류의 이제 몇 개인지 씌워보진 않았는데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파이썬치에서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그리고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직접 모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 이제 그만 모으고 싶다 라는 지치는 순간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새롭게 풀리는 방법들, 그러니까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경고를 했지만 이 원래 데이터보다 지나치게 많이 오그멘테이션 하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버리면 원래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바꿔버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인퍼런스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실제로 실험적으로 해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런 뭐 표현하는 룩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떤 오토매틱 피드백 룩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한 결과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놓고 또 다시 학습에 사용하는 이제 이런 건데, 만약에 그 판단하는 모델이나 판단하는 사람이 뭐 천재 내지는 뭐 신의 경지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뭐 답이 정확하니까. 근데 가끔 오류가 난다. 뭐 예를 들어 10개 중에 9개 맞고 1개 정도 틀린다. 그러면 이제 10%의 잘못된 데이터가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뭐 일종의 빈곤의 악순환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그러면 또 잘못된 결과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더 많은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LLM 같은 모델에서 지금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추세가 데이터가 모자라기 시작하니까 데이터를 LLM으로 인공적으로 생성하는 연구들이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안 좋다라는 정보나 그런 걸 분석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가장 영상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파워풀한 오그멘테이션이 파이토치 알고리즘은 없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믹스업이라는 거하고 컷믹스. 믹스업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두 개의 영상을 그냥 1대1로 섞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고양이하고 강아지 사진이 있으면 고양이 강아지 사진을 1대1로 섞으면 사람이 알아보기 힘든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영상의 라벨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이제 생기는데, 그때 라벨을 원합 벡터로 쓰지 말고 고양이하고 강아지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각각 반반씩 섞었으면 0.5, 0.5 섞은 비율만큼으로 라벨 주는 방식이 바로 믹스업, 그냥 리니어 믹싱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내분점 구하는 식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 중에 가장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적으로 오그멘테이션 하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믹스업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거에 약간 변형된 것이 이제 컷 믹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단순하게 리니어 믹싱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파셜한 위치 기반의 믹싱. 무슨 얘기냐면 고양이 사진이 있고 강아지 사진이 있으면 고양이 사진의 가운데 사각형을 구멍을 빵 뚫어갖고 거기다가 그 부분에만 강아지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외곽 부분은 고양이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강아지. 말도 안 되는 사진이긴 합니다. 현실엔 그런 영상이 존재하진 않죠. 네, 그때는 또 라벨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픽셀 수의 퍼센테이지로 원합 벡터가 아닌 투합 벡터로 그 비율에 맞게 그 에리어로 면적으로 라벨을 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엄청 단순한데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이니까 요즘은 거의 오그멘테이션 쓴다 그러면
아니면 믹스업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마지막 방법이었죠. 데이터를 늘려주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6장이 끝났고요. 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CNN 는 이제 영상 쪽을 다루는 거였고, 대체로 텍스트를 많이 다루는 쪽 또는 뭐 1차원적인 데이터, 뭐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든가, 뭐 날씨 데이터라든가, 주식 정보 데이터라든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1차원적인 값을 갖는 데이터들이 있죠. 물론 1차원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시간축이 있는 데이터들을 보통 타임 시리즈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연속해서 뭐 수열처럼 나오는 그런 수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타임 시리즈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텍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응용이 있다는 얘기죠. 텍스트 말고도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의외의 곳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DNA 시퀀스 같은 것들. 그래서 DNA 쪽을 뭐 분석하거나 뭐 DNA의 어떤 특징 같은 거를 예측하거나 할 때 요즘은 다 트랜스포머로 대체됐지만 RNN이 크게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RNN, Recurrent Neural Network도 일종의 약간 CNN 같은 처지에 빠져버렸죠. 한동안 잘 나가다가 요즘은 이제 태양길에 들어서 약간 태양 산업이 된 기기입니다. 그래서 CNN이 뭐 축구의 메시였다고 하면 얘는 한 호날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과거에 영광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쓴다. 여러분들 이제 속으로 아무도 안 쓰는 거 이거 이제 왜 배우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왜 배울까요? 엉뚱한 질문이지만 추측해 보세요. 심심해서 배울까요? 뭔가 의도를 파악했네요. 자,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뭐 당장 어디 쓰인다 그런 의도로 배우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딥러닝 중에 체계적인 이론이 갖춰진 딥러닝은 사실 이 RNN 말고는 나머지는 체계적인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분석이 안 돼요. 근데 RNN은 놀랍게도 이론적인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이론을 우리가 여기서 좀 다뤄볼 수가 있고, 그 체계적인 이론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언급을 한다 그러면은 트랜스포머에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챗GPT 계열의 그런 생성형 AI들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 7장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체계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챗GPT라든가 뭐 트랜스포머의 사실 디코더 구조라고 부르는 건데, 디코더 구조가 왜 그렇게 작동을 하는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뜬금없습니다. 왜 저렇게 만들어야지 라는 근거 없는 알고리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실장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사용하는 게 챗GPT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사용하는 이 중요한 AI가 사실은 이론적인 근거가 다 여기에 있다. 그래서 실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챗GPT가 어떻게 학습되는지, 어떻게 인퍼런스 되는지 안 배워도 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의 영광인 기술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필요한 구현적인 내용들은 다 쳐내고, 옛날에는 RNN만 한 3, 4주 배웠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주 정도를 배우는데 중요한 이론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확률 이론이 되겠고, 확률 이론 중에 우리가 시퀀스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피칼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프 이론하고 확률 이론하고 결합된 중요한 머신러닝의 한 분야인데, 대학원에 가면 이런 분야만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조금 더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NN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을 수식 하나와 그림 하나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NN은 전부입니다, 사실. 그냥 이 한 페이지만 이해하면 RNN은 다 배운 겁니다. 자, 아까 뭐 텍스트든 DNA든 뭐 주식 시세든 뭐 날씨 뭐 데이터든 이런 것들이 다 타임 시리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타임 시리즈의 목적이 뭐, 이런 타임 시리즈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는 건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현재 시점에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주식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매일매일 삼성전자의 종가 주식을 매일매일 기록했다가 어제까지 기록하고, 오늘 현재 시점에 이 주식 시세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1시간 뒤 또는 뭐 내일 삼성전자의 종가가 어떻게 될 건가를 알아맞히는 거. 이거 제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금방 뭐 그냥 빌리언웨어가 되는 건 노서 떡 먹기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되는 AI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포춘 텔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타임머신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돈을 안 벌고 싶어도 안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놓으면 되는 거고, 내려간다 그러면 팔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면 아주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월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AI 엔지니어들을 엄청난 연봉을 주고 모셔갑니다. 연봉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궁금한 사람들은 나한테서 물어보면 박사급이 초봉을 얼마 받는지 제가 슬쩍 기술을 해주겠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기업의 웬만한 대표 CEO들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임 시리즈를 다루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를 금방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되면 다들 백만장자가 됐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한다라는 얘기는 현재까지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들어왔을 때 뭐 현재 시점이든 뭐 현재 직후의 시점이든 뭐 1시간 뒤든 뭐 하루 뒤든 뭔가를 예측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그 예측 모델을 F라고 할 때 G라고 해보자는 F라고 F나 G나 똑같네. F나 G라고 하고 F라고 하는 게 어땠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하고 과거 제일 첫 번째 타임 시점을 x1, 1이라고 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1부터 t-1까지 과거라고 한다면 과거 데이터를 통째로 다 집어넣어도 되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입력 집어넣고 자, 이 F는 딥러닝 모델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RNN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있는 이 세타가 뭘로 구성되는지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그래서 뭐 RNN의 구조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함수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 세 개로만 추상화시킬 수 있겠죠. 구조가 모두 상관없다는 얘기죠.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이 이론적인 체계로 본다 그러면 이게 RNN이었던 이게 트랜스포머였던 상관없다는 얘기죠. 구조에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놀랍게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트랜스포머도 이런 똑같은 구조를 쫓아가고 있다.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현재부터 과거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의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계의 T디멘저널한 데이터를 키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키가 현재 한 100만 번째다 그러면 100만 개의 데이터, 100만 디멘전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웠던 풀리 커넥티드 입장에서 보면 인풋 데이터의 그 노드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뭔가 불편하죠,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번째가 더 불편함이 있습니다. 키가 큰 건 상관없는데 고정만 돼 있으면 괜찮은데 100만이라도 1000만이라도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늘어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계속 그로잉을 하니까 어떤 우리는 제한된 컴퓨팅 리소스로 제한된 연산을 하고 싶은데 인풋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RNN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과거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그냥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가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자세하게 배울 내용인데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또는 보통 인베딩이라고 부르죠. 디멘전을 낮춰주는 벡터로 요약을 해주는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그러면 과거에 1부터 t-1까지의 데이터를 항상 정해진 사이즈의 어떤 벡터로 항상 매핑하는 것. 벡터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인풋은 우리가 그 과거 데이터는 항상 일정한 사이즈로 항상 매핑을 해서 요약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정한 사이즈로 매핑해주는 그 인베딩 벡터를 보통 히든 벡터라고 부르고요. H. T 요거까지입니다. 히든 벡터가. 그래서 요 히든 벡터 과거의 데이터를 요약하는 요걸 아까 얘기했던 인베딩 벡터라고 부르죠. 그것과 그다음에 인풋 벡터를 넣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라는 얘기고 이제 이걸 처리하는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조가 오늘 7장에서 배우는 RNN이고 또 다음 8장에서 배우는 트랜스포머가 또 다른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RNN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오른쪽부터 보는 게 나은데 인풋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 요약하고 그 요약한 걸 다음 단계로 넘겨주고 다음 인풋을 받고 하는 이런 구조를
x1부터 시작해서 xt-1까지 1까지 인풋이 들어오면 뭘 ht-1로 요약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음 단계의 인베딩 벡터, 히든 벡터로 매칭을 시켜주고 여기서 약간 딥러닝이 쓰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거는 하나의 플리 커넥트 레이어. 그러니까 한번 리니어 트랜스폼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한번 통과시켜주는 거죠.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밸류를 안 쓰고 하이퍼 탄젠트를 보통 씁니다. 하이퍼 탄젠트를 쓰고 다음 나오고 인풋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RNN의 기본 구조인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노멀 시스템을 배운 학생들은 이게 어디서 많이 배운 거 같이 보인다는 얘기죠. 필터 입장에서 보면 FIR 필터가 있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여기 보면 IIR 필터죠. 이게 정확하게 IIR 필터입니다. 또 H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피드백해서 다음 타임에 다시 인풋을 돌려주는 자기 자신을 기다렸다가 자기 자신을 돌려주는 그래서 IIR 필터를 그냥 딥러닝에 적용한 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다. 근데 뭐 시노멀 시스템 안 배운 사람도 있을 테니까 뭐 IIR 필터 구조로 이해하면 더 쉽지만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루브로 생각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그릴 필요 없이 특정 타임 인스턴스에 요게 까맣게 딜레이 블락입니다. 한 타임 딜레이 됐다가 여기에 들어올 때는 이전 딜레이 블락의 여기에 아웃풋은 이전 타임의 H입니다. 이전 타임의 H가 현재 타임의 H의 인풋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고 이거를 언롤링 한다고 그러는데 이 룹을 풀어헤치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NN을 보통 그릴 때는 이렇게 많이 그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적용하고 뭐 이렇게 그런 연산들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언롤링된 구조를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막 뒤섞여 갖고 여러 타임들이 막 뒤섞여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풀어헤치는 것도 중요하다. 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변수를 좀 다시 보면은 인풋을 x라고 그러고 과거의 정보를 요약한 거, 과거 x1부터 xt까지를 요약한 거를 h라는 벡터로 보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o라고 부르고 그라운드 트루스 y라고 그러고 그 사이의 에러 여기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보통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뭐 리그레션도 상관없는데 편의상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요놈의 소프트맥스 값을 취해서 확률 값을 뽑아내고 여기는 y는 그라운드 트루스죠. 그래서 원합 벡터로 그 차이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L을 구하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는 사실 밑에 3개 블락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로스 펑션을 위한 계산을 하기 위한 거니까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노드 3개만 있지만 이 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딥러닝 원 레이어짜리 딥러닝 풀리 커넥트 네트워크 3개가 2개가 쓰이네요. 2개가 쓰입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 또 하나 요거 계산할 때 한 번, 요거 계산할 때 한 번. 이게는 이제 2레이어 네트워크처럼 보입니다. 어떤 특정 타임 인스턴스 때는 그렇지만 각 타임별로 2개의 레이어가 있고 그것들이 서로 다 다른 레이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헤쳤을 때는 시간 축으로 볼 때는 굉장히 딥한 네트워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개, 이게 한 10번 반복되면 20개 레이어가 있는 거죠. 100번 반복되면 200개 레이어. 무슨 얘기냐면 처리하는 시퀀스 길이가 길면 길수록 굉장히 딥하게 간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다뤘던 3, 4장에서 다뤘던 이슈가 그거죠. 딥한 네트워크는 굉장히 학습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있었죠.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시간축으로 딥하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가 호날두를 뭐 비싸는 건 아니지만 터지가 된 이유는 결국은 트랜스포머보다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성능이 좋았으면 밀려날 리가 없겠죠. 성능이 안 좋은 이유는 얘 치명적인 단점은 시간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딥하게 돼서 점점점 학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동안 많이 쓰이다가 트랜스포머 나오기 전까지 한 18년 전까지 열심히 많이 쓰이다가 요즘은 거의 안 쓰인다. 자,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디파인을 했죠. 일단 히든 벡터가 제일 중요한데 히든 벡터 액티베이션 펑션은 하이퍼탄젠트를 쓴다 그랬고 혹시나 높아지면서 하이퍼탄젠트 다 알겠지만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네, 여러분들 심심할 때 이따가 꼭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어떤 함수가 되는지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리니어한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거죠. 리니어가 인풋이 2개 벡터입니다. 이전 타임의 히든 벡터에 대한 리니어 오퍼레이션 W, 그 다음에 현재 타임의 인풋에 대한 리니어 오퍼레이션 U, 그리고 당연히 바이어스 상수 벡터 들어가겠죠. 자, 요게 히든 벡터를 2스텝으로 구한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 자, 요 히든 벡터를 2스텝으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랑 두 개를 하고 두 개를 인풋으로 놓고 거기에 하이퍼탄젠트를 취해서 이미 액티베이션 펑션이 계산이 고려된 게 H라는 얘기죠. 그거를 또 다른 리니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재미난 거는 아웃풋일 때는 그냥 여기서는 퓨어 리니어 네트워크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H에다가 리니어 오퍼레이션 바이어스 텀 들어가고 그냥 리니어 액티베이션 없죠.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장에서 열심히 배웠던 소프트맥스 적용하고 그라운드 트루스 주어지면 그것과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겠죠. 크로스 엔트로피는 사실은 여러 번 강조했던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붙이면 그걸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그 마이너스 붙인 게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죠.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왜냐면 아무도 안 쓰니까 이거 뭐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야 되나라는 여러분들이 의심도 들겠지만 그냥 그동안 배웠던 거를 한번 응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백프로포게이션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재미난 문제겠죠? 그래서 약간 백프로포게이션의 또 다른 아주 복잡한 버전을 한번 구하는 어떤 엑서사이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백프로포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룰이 있죠. 이 학생 기억나나요? 읽어보세요. 아니 뭐 어쨌든 생각나는 백프로포게이션의 원리 세 가지. 네, 문제 아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그 다음. 그렇죠? 네. 거기에서 내가 그 원리로는 안 넣어놨는데 뒤에 어딘가에 적당한데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프라퍼게이션을 아주 복잡한 연산의 백프라퍼게이션을 할 때의 기본 룰이 있습니다. 이런 뭔가 연산 순서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이런 걸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피컬 모델에서 우리가 연산들을 그래피컬한 모델로 하고 있죠. 그 세 가지 원리가 어떤 아주 심플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요. 저기요. 네? 크게. 네? 안 들리는데? 체인, 아니, 그 옆에.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 세 개의 공통된 원리가 뭘까요? 방향에 관한 거죠. 여기 앞에. 방향성은. 어떤 방향일까요? 여기 앞에. 네? 그 덧셈들이 연산되는 방향이 있을 때 그레디언트가 어느 방향으로 전달되고 있을까요? 여기 앞에. 그게 국룰입니다. 그걸 사실 너무 당연해서 강조는 안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세 가지 룰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연산을 항상 이렇게 그래프 구조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거는 그래프 구조로 표현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연산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산, 모든 알고리즘은 그래프 구조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프 구조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연산의 방향을 화살표를 표시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국룰은 뭐냐? 그레디언트는 항상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 화살표 방향으로는 절대 못 흐른다. 그게 국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만 기억을 하면 여기서 그레디언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눈에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놈에 대한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싶다. 로스 펑션을 h로 미분하는 얘기죠. 그걸 구하려면 이전 단계에서 그레디언트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봐야 되느냐? 얘가 얘에서 화살표가 나가는 쪽으로부터만 받아야 돼요. 여기로만 나가고 여기로만 나가고 여기로는 나가지 않죠. 닿는 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레디언트는 이 방향으로 흐르진 않기 때문에 이쪽도 여기선 그레디언트 구라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 그레디언트가 화살표 방향으로는 절대 흐르지 않아요. 그레디언트는 항상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흐르죠. 그러면 여기 그레디언트랑 여기 그레디언트 두 개만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국룰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일단 그 로스 펑션에 우리가 3장에 GLM 다룰 때 다뤘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일 때 5에 대한 아웃풋 소프트맥스를 하기 직전에 값을 가지고 미분한 로스 펑션에 대한 미분은 이것도 여전히 에러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3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한 사람 남기도 해보고 그래서 요까지의 그레디언트는 에러 벡터, 즉 그라운드 트루스 빼기 원합 벡터. 그라운드 트루스 아니죠. 모델의 아웃풋의 벡터 빼기 원합 그라운드 트루스 원합 벡터를 뺀 게 여기에 그레디언트죠.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는 V가 곱해진다는 얘기니까 자, 곱셈에서 백프라퍼게이션은 어떻게 한다고? 나머지 곱해주는 말이죠. 요놈의 미분은 이거의 미분에다가 V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 곱하기 요거가 이거였으니까 반대 걸 곱해주면 되니까.
근데 V는 디멘전이 인풋 아웃풋이 포워드랑 백워드랑 인풋 아웃풋 디멘전이 바뀌기 때문에 그 디멘전 바꾸는 거를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히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디멘전은 트랜스포즈를 바꿔줘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단계 미분을 만약에 구했다고 치면 좀 이따 구하겠습니다. 구하면 여기에다가 뭐 여기 중간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까지 좀 구해줘야 되는 거 있는데 그거 무시하면 W의 트랜스포즈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 게 이거죠. H에 대한 미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오는 미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 위에서 오는 미분은 위에 있는 요게 이제 에러 벡터라 그랬죠. 요런 패턴된 에러 벡터하고 V 트랜스포즈 곱하면 된다고 했죠. 간단하게. 자,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은 그 오른쪽에 히든 벡터에 대한 미분. 어떻게든 백프랍을 하고 있으니까 이전 단계에서 계산됐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그거를 W 트랜스포즈 구하는데 중간에 하이퍼 탄젠트에 대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으니까 아까 이거 미분해보라 그랬죠. 집에 가서 꼭 해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 있나요? 하이퍼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되죠? 여기 학생. 네? 기억 안 나나요? 아니면 배웠는데 안 배운 것 같나요? 어쨌든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1 마이너스 자기 자신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자기 자신의 제곱이 자기 미분이기 때문에 이게 엘리멘트 와이즈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 하나의 벡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저 벡터들을 대각성분으로만 쭉 늘어놓고 만들어 놓은 행렬이 되겠죠. 그거를 여기서는 다 컬럼 벡터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컬럼 벡터에 곱한다는 얘기는 각 컬럼 벡터의 엘리멘트에 요런 항들이 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하이퍼 탄젠트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아주 중요한 거는 W가 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H에 대한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백프랍이 되겠죠. 요걸 구하면 여기서 이제 세타에 대한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이런 것들입니다. W, U, B, C, V 총 5개의 2개는 벡터고 3개는 행렬이죠. 저것들을 세타라고 볼 수 있고 저거에 대한 미분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5개에 대한 미분 쭉 나온 거죠. 구체적인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체크해 보는데 간단히 얘기해 보면 C는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인데 여기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웃풋의 그레디언트하고 동일하고 모든 타임에 대한 합을 구합니다. 이 모든 타임에 대한 합을 구하는 것도 우리 세 가지 원리에서 나온 건데 왜 그럴까요? 우리 학생. 아까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 때문에 모든 타임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다 더해줍니다. 왜 더해줄까요? 이 C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이 쓰인다. 똑같이 쓰인다는 얘기는 동일한 변수가 거기에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결국 커먼 노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커먼 노드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들은 다 시간에 대해서 더해버리면 된다. 아주 재미난 사실이 우리가 배운 그 3, 4장에서 배운 백프랍 원리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그 세 가지 원리가 거의 한 100만 불짜리 원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잘 하는 칩만 만들어도 떼돈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B도 바이어스 벡터죠. 요거는 이제 H를 만드는 리니어 오퍼레이션에 해당되는 건데 하이퍼 탄젠트랑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으니까 요놈은 네, 요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B에 해당하는 놈은 아웃풋이 H니까 H에 대한 미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으니까
엘리멘트 와이즈로 아까 그 요놈의 미분,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을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해준다. 그런 얘기고, 다 서메이션 된 거는 커먼 노드이기 때문에. 여러 타임에 동일한 비가 쓰이기 때문에. 자, V는 이제 아웃풋을 구하는 놈이죠. 그래서 네, 아웃풋은 H 곱하기 V에다 H를 곱해서 아웃풋이 나온 거니까 아웃풋 미분이 주어졌다고 치고 이게 아까 에러 벡터였습니다. 이런 거였죠. 에러 벡터인데 여기 컬럼 벡터죠. V는 행렬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배웠듯이 행렬에 대한 미분을 정의 내렸죠. 행렬에 대한 미분은 행렬이어야 되니까 요거는 컬럼 벡터고 요거는 로 벡터여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 아웃풋은 V 곱하기 H니까 그러니까 V에 대한 미분은 반대편 거 곱해줘야겠죠. 이놈은 원래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곱해주는 반대편 놈이 H니까 H를 뒤집어서 로 벡터로 만들겠죠. 여러분들이 할 일을 제가 다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 됐고 W도 마찬가지입니다. W에 대한 로스 펑션이 오고 그 다음에 위하고 동일하죠. W도 이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에 대해서 네, 오른쪽 위에서 온 미분 합친 거에 대해서 이게 앞 페이지에서 계산된 겁니다. 복잡하게 계산됐죠. 위에서 오고 오른쪽에서 온 거 합쳐서 계산된 놈인데 그게 정해졌을 때 이전 타임의 W에 대한 미분은 W 곱하기 H가 다음 H가 되는 거였으니까 아웃풋에서 온 놈은 W에 곱해지는 놈, 그게 H였죠. 그걸 뒤집은 거. 그러니까 이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5가 H로 바뀐 거 말고 없죠. V의 아웃풋은 5였고 W의 아웃풋은 H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이퍼 탄젠트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들어가고 U는 이제 인풋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인풋은 H를 만드는 데 쓰는 거니까 이 H가 여기도 쓰이고 곱해진 X 그 다음에 하이퍼 탄젠트 이렇게 해서 쓰여진다. 근데 이 5개 파라메타에 대해서 두 군데서 바로 이 히든 벡터에 대한 미분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W랑 U를 구할 때 그레디언트 그 H가 이렇게 좀 복잡한 방식으로 구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굿뉴스는 이걸 구현할 때 여러분은 이걸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 파이터치가 알아서 해준다. 라는 게 굿뉴스죠.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설계한다거나 여기 전기 정보 학생들이 있다고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반도체에서는 파이터치를 돌릴 수 없으니까 이런 레벨에서는 세로로 이걸 다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에 대적하는 GPU 칩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건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지식이다. 자, 그래서 RNN의 뭐 꼭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백탑 방법을 배웠고 이제 다시 약간 이제 이론적인 걸로 돌아가서 아까 확률적인 이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했죠. 확률적인 이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률 이론에서 체인 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 또는 아웃풋에 대한 시퀀스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입니다. 1부터 타우까지 아웃풋 시퀀스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항상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현재 거
기분, 그 다음에 그 직전의 모든 히스토리가 들어간 그런 현지생활 프로젝트로 해준다라는 게 이제 확률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확률 과정의 기초를 배우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 확률 이론의 수식과 그 다음에 그래프하고 그래피컬 모델 또는 그래프 약간 기하적인 거죠. 산술과 기하적인 표현이 사실은 완전히 일대일 대인 관계가 있다는 걸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을 사실은 수식적인 표현을 안 쓰고도 그래프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노드를 써서 y1부터 y4까지 동그라미를 각 변수들을 노드라고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어떤 특정한 노드를 보면 y4라고 하면 이게 y4면 y3부터 y2, y1에 의해서 의존한다는 뜻이죠. 컨디셔널이라는 게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말뜻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y4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이전에 있는 모든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화살표가 요 놈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요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여기 들어가고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y4에도 그렇고 y3도 동일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현재 타임의 확률 변수는 이전 타임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는다. 그거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뜻하고 이 식하고 완전히 1대1 대응관계라는 얘기죠. 함수로 치면 전단사 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어떨 때는 수식으로 볼 때도 있고 수식으로 이해하기 힘들면 그래피컬 모델로 갈 때도 있고 그래피컬 모델을 이해하기는 수식으로 갈 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피컬 모델 관점으로 확률 이론을 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풍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법론으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RNN 그런 거를 이제 플레인 바닐라 RNN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간단한 구조죠. 그 구조의 어떤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풀려고 하는 가장 제너럴한 문제가 뭔가 머신러닝에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타임 시리즈 머신러닝의 모든 프로블럼은 그냥 이거 하나로 구조가 해결이 된다. 이게 얼마큼 파워풀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챗GPT의 응용들이 사실 이 수식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주식 시세 예측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DNA 시퀀스로 뭘 한다? 이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파워풀한 식이죠. 이게. 근데 그게 다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확률 이론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이제 임팩트를 갖고 있는 거고 그거에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장 성공한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이제 응용이 바로 챗GPT가 되겠습니다. 챗GPT는 뭘 하고 있느냐? 다름 아닌 이 식 하나를 그냥 계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죠.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조건부 확률로 분리를 해볼 수 있는데 단순한 조건부 확률로 분리하는 거 플러스 하나의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잘리티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암시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까지의 아웃풋은 현재 또는 과거의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게 인과론이죠. 근데 현재 아웃풋이 미래의 인풋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 있는 이벤트, 미래에 있는 이벤트가 현재에 거꾸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자, 그 코젤리티까지 가정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요놈은 조건부로 그냥 집어넣고 요놈을 체인룰로 분리시키면 이와 같은 확률들의 조건부 확률들의 곱으로 쫙 표현이 되겠죠. 근데 코젤리티가 들어가면 여기서 원래는 전체 길이 현재 시간을 타우라고 하면 타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만 들어가도 되는 이유는 t라는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t 플러스 1 이후의 놈들은 영향을 안 미쳐야 되기 때문에 코젤리티에 의해서 제거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거는 코젤리티가 여기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니까 주식 시장 같은 거 무조건 코젤리티가 지켜집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언어 같은 거는 코젤리티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긴 문장을 얘기하는데 아니면 소설가가 문장을 쫙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느 도시에 가서 뭐를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서 라고까지만 문장이 나왔는데 그 이전의 문장에 의해서만 다음 단어가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문필가가 소설가가 쓸 때는 다음에 나올 어떤 개념이나 단어를 생각하면서 현재 단어를 쓰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시각 같은데 정확하게 코젤리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언어 쪽에서는. 그렇지만 뭐 어쨌든 간에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그냥 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벡터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NLP 쪽에서 다루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문장과 문장 간에는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미묘한 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현재 다음 챕터에 이제 우리가 LLM을 다룰 때 다루겠지만 현재 챗GPT 같은 모델들의 한계가 조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코절하게만 뭔가를 제너레이션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계산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저희 연구실에서도 계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nyway, 자 이렇게 일단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그냥 항상 맞는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코젤리티만 가정하면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타임 시리즈 관점에서 확장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식이 제가 얘기하려는 식이 이거였네요. 소리 이 식이 아니고 요 놈이 주어졌을 때 요 y 이 부분이 일단 없다고 가정하면 아까 해놓았던 그냥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이렇게 체인룰이라고 해서 곱해지는 형태가 되죠. 이거 코젤리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게 항상 맞는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소개한 RNN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아웃풋은 현재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있는 구조였으니까. RNN 다시 돌아가 볼까요? 현재 아웃풋은
현재 아웃풋은 현재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죠. 현재 아웃풋이 현재 아웃풋이 과거의 아웃풋에 의해서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오늘 할 필요가 없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RNN 구조가 실제로 제너럴한 어떤 확률 룰을 따르고 있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주 일반적인 상황까지 다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전에 RNN이 이런 구조고 제대로 된 식은 이런 구조여야 되니까 이 둘 사이의 우변을 비교해 볼까요? 둘 사이의 차이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이게 있냐 없냐죠. 자, 과거의 아웃풋이 또는 과거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컨디션으로 들어갔느냐가 들어가느냐. 사실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배운 RNN은 오답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딥러닝 아키텍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답을 주긴 했는데 이전 아웃풋이 현재 이런 아웃풋 프리딕션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1로 들어가도 되지만 뭐 이걸 히든 벡터로 집어넣어서 여기 아이덴티티를 통과시킨다고 하면 사실 1로 들어가는 거를 더 제너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이 다음 단계의 상황에 화살표로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심심해서 넣는 구조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가능한 타임 시퀀스를 모델링 하려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필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답이다라는 얘기죠. 네, 불행히도 아까 배운 RNN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머나 또는 챗GPT의 학습을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울 텐데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학습시킬 때는 실제로 이 구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당연히 성능이 더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RNN이 못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사실은 여기 Y라는 것들이 아웃풋이 아니고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그렇죠?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전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게 많은 걸 안시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트레이닝 타임에는 주어지지만 인퍼런스 타임에는 안 주어지죠. 트레이닝에는 학습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퍼런스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편법. 네? 그렇죠. 가장 흔한 편법, 직관적인 편법은 이놈하고 이놈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사실은 똑같진 않지만 학습이 잘 됐다면 이놈하고 비슷해야겠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원래는 요거를 요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닝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어줘야 되고 인퍼런스는 자기 아웃풋을 다시 돌려요. 이게 사실은 챗 GPT의 핵심적인 원리. 이게 전부입니다. 챗 GPT의. 챗 GPT의 기본 원리를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고 딱 이 원리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필요한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티처 포싱이라고 설명한 거. 트레이닝 타임에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주어지질 않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놈으로 약간 일종의 뭐 대체하는 거죠. 대체제로 그라운드 트루스 대신에 이걸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위험성은 있는 거죠, 분명히. 왜냐하면 그런 툴스가 아니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학습이 잘 돼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학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잘못된 아웃풋이 한번 나오면, 그게 여기 영향을 미치고, 다음 아웃풋을 더 안 좋게 만들고, 그러면 약간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꼭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론이 헐루시네이션이 뭔지는 들어봤나요? 네. 헐루시네이션 같은 게 사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학습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살짝 잘못된 아웃풋이 한번 처음에 중간에라도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그게 계속 더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헐루시네이션도 사실은 이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여기서 설명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구조에 이게 전부입니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트랜스포머 다룰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얘기는 했으니까 여기까지